반갑습니다. 2015년도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합격을 이뤄내도록 하십시오. 저도 그간에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셨듯이 가장 꼭꼭 잘 찍어주는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남다른 그런 의지와 각오를 다지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소화해야 할 책이 쉽게 풀어 쓴 교정학 법령 해설집입니다. 근데 이 책은 다른 기존의 법령 해설집에 비해서 분량이 가장 적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빠져있는 그 조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에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학문에는 왕도가 없을지 몰라도 시험 합격에는 반드시 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들은 과감하게 폐지시켜버리고 전형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들은 과감하게 폐지시켜서 여러분들의 공부 분량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첫 번째 목적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없는 그 조문들은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지식이 너무 많이 쌓이고 해가지고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면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함정에 부딪혔을 때는 맥을 못 추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서도 출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각도에서도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강의에서도 출제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출제자들이 어떻게 함정을 유도하고 또 수험생들이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득점에 최대한 방향을 집중시켜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방향에서 집중해서 공부해 나가시면은 금년에는 실패할 수 없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7페이지 보시면은 형어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부터 정리되어 있죠. 지금 교정학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시설 내 처우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사회 내 처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설 내 처우 하게 되면 이제 자유형 집행과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 처분 집행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시설 내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바로 형어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과거에는 이 행형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행형법, 지금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험 준비에 있어서도 출제 비중이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법률에다가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내 처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법률들을 이번 강의에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 사회 내 처우죠. 그래서 사회 내 처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교정이라고도 하고 비시설 처우라고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제 대상이 되는 조문이 5개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 내 처우가 워낙 중시되고 있고 또 이쪽에 대한 그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점 심화가 되고 해가지고 이 보호 관찰 등의 법률도 이제는 대부분의 조문이 출제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그 출제 경향에 정확하게 맞춰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기본 법률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 내 처우 수단이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보호 관찰. 두 번째, 사회봉사 명령. 세 번째, 수강 명령. 네 번째, 갱생 보호죠. 전자감시. 이것은 이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법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시설 내 처우에 관한 기본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 내 처우하고 이 혼동시키는 그 함정 용어로서 자주 출제되는 것이 사회적 처우죠. 사회적 처우. 그래서 이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는 명확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7페이지에 제1조 목적부터 보시도록 하죠. 제1조 목적도 가로넣기 시험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개념 이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모든 조문이 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치료 감호법이라든가 다른 법률들은 뭐 100개 조문이 있다면 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조문들은 20% 이내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이것은 모든 조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타 법률들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조문들만을 선별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1조부터 한번 보시죠. 이 법, 저는 이 법률의 약칭을 수용자 처우법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공식적인 약칭은 형집행법이죠. 그런데 왜 형집행법이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거기 1번 해설을 통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조하세요. 뭐 1번 내용은 출제될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수용자 처우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용자 처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은 3가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정리하죠. 첫째,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두 번째, 수형자가 아니라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권리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수형자라는 용어와 수용자라는
용어 구분이에요. 좀 교묘한 출제자들은 수형자를 살짝 수용자로 바꾼다든가 그 반대로 바꿔서 함정을 유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1조에 있어서도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의 주체가 되는 대상은 수용자가 아니라 수형자죠. 자, 그래서 그 점 특히 주의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그 해설을 통해서 보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아라비아 숫자 2번 거기 보시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 해가지고 세 가지를 분석해 놨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세 가지 목적이 속하지 않는 것을 집어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 거기 1조에는 이제 교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교정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형사법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된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이건 이제 행정제도사 차원에서 출제가 돼요. 이것과 혼동할 수 있는 것이 교도소라는 용어가 사용된 시점이죠. 자, 그래서 이 교도소라는 용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셔서 정리됐겠죠. 행정법 제정 시기인 1950년부터 사용된 것이 아니라 행정법 제정 시에는 192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던 형무소, 형무관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개성됐었어요. 그랬다가 이 교육형주의 이념에 위배된 용어다 해가지고 5.16 이후에 1961년도에 행정법 1차 개정하면서 교도소, 교도관이라는 용어로 개칭을 했죠. 자, 그러니까 교도소, 교도관은 행정법 제정 시부터 사용된 용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정리했듯이 이 교정이라는 용어는 1차 개정 시부터가 아니라 행정법 제정 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1번 보시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추구, 사회복귀나 재사회화나 갱생이나 재활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교재에 따라서 재사회화 모델, 뭐 갱생 모델, 뭐 이 사회복귀 모델,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다 같은 원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 추구 대상이 되는 것은 수형자이다 하는 것을 방가라 1번을 통해서 정리해놨죠. 미결수용자의 처우는 도주와 증거인멸을 방지하는 것이 제1차적인 목적이지 적극적인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는 무죄 추정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거죠. 무죄가 추정되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사회인과 본질적으로 같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전제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재사회화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정교화, 재사회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미결수용자나 사형확정자는 포함될 수 없다. 수형자에 한정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죄 추정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지는가?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는 이 무죄자로 추정돼야 된다는 원칙이다 하면은 틀린 거죠. 왜 그래요?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가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가 정확해요. 왜냐하면은 선고는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될 수 있죠. 근데 항소심 제2심에 가서 무죄 판결이 될 수도 있죠.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 2심에서는 유죄로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이란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무죄자로 추정돼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본질적으로 일반 사회인과 같이 취급돼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 문제 푸실 때 어떤 이 불리한 결과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선고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뭐 보호관찰에 무효, 취소 사유,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뭐 유죄가 선고됐을 때 하면 그건 함정이죠. 그러니까 선고와 확정, 이것은 함정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용어다 하는 것을 먼저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거기서도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과후 2번 보시면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추구를 위해서 오늘날 가장 중시되는 원리가 처우의 개별화 원리죠. 그러니까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응보주의, 일반 예방주의가 중시됐었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획일적인 형벌 부과가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획일주의 형벌 원칙이었어요. 획일. 범죄 사실이 같으면은 그 대상자가 누구냐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형을 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된 원칙이었죠. 그런데 교육형주의가 바탕이 된 19세기 말 이후부터는 처우의 개별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뭐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는 그것과 대비되는 개념까지 같이 정리를 해 나가셔야만이 시험 문제 푸시면서 혼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에 관해서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 등을 포함한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보장을 높이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자 처우법 1조의 목적에서 두 번째 목적으로서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 등을 포함한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보장을 높이는 방향에서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가 하는 것은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핵심적인 개정 방향을 거기 정리해 놨어요. 자, 그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보시도록 하죠. 2007년 개정된 현행 그 수용자 처우법은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를 구행형법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도입됐는가가 출제가 되겠죠. 지금 현재 서신 내용에 필요적 검열 제도는 폐지됐고 서신 내용은 무검열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무검열 원칙, 이것은 서신 내용에 관한 거예요. 그렇지 서신에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 그 여부는 검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검열의 대상은 뭔가 하는 것도 대비시켜서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 집필을 하려면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했죠. 근데 지금은 집필의 자유를 보장해가지고 사전 허가 없이 집필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집필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여 수용자의 문해 창작 활동을 보장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청원제도를 신설했다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수용자가 청원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바로 순회점검 공무원과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법무부 장관과 순회점검 공무원에게만 청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인 이 청원제도를 보다 확대시켰다 하는 점에서 인권 보장이 더욱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출제할 때는 어때요? 이런 거 지방교정청장과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거 기관을 살짝 끼워 넣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방가로 2번 맨 위에 현행 수용자 처우법은 미결 수용자의 무죄 추정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미결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용 중에 규율 위반으로 조사 또는 징벌 집행 중인 경우라도 소송 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 수수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죠.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징벌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은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 하는 거. 이것과 관련된 판례도 여러 개 있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이 구행영법상 사형수의 처우는 미결 수용자의 처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근데 이거 머지않아 출제될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는 사형 확정자는 미결 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도록 구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과거에 행영법 시행령 170조를 명시해 놨어요. 이것이 이제 지문으로 출제가 될 거니까 주의하세요. 틀린 지문으로. 그러니까 사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미결 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면은 현행 법 하에서는 틀린 지문이에요. 그 점을 주의하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바꾼 것은 지금 현재 사형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 하는데, 이미 공부하셨겠듯이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이후로 현재까지 15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현재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으로 보면은 10년 이상 사형 집행하지 않으면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사형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분명히 법률적 제도적으로 사형이 제도화되어 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라 대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15년 동안 15년 이상 지금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는 것도 정리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형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난번에 수용자 처우법을 개정했었어요. 자,
그런 내용을 거기 다시 한번 확인시켰고,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보시면 수용자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를 배려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도 함정이 빠지기 쉬운 것이 소년 수용자예요. 소년 수용자는 특별 배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자, 그것은 이미 소년법에서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보시면은 양가로 3번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서 정리를 해놨죠.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현행 수용자 처우법은 수용 장비를 과학화 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감시 카메라와 같은 전자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있고 하죠. 그 다음에 보호장비 개선, 징벌 종류를 단순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화시키는 쪽으로 개정했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징벌 종류의 다양화를 단순화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면서 특히 이제 주의할 용어들 이것들은 이제 뭐 장기와 단기 잘 바꾸죠. 그 다음에 절대적 부정경, 상대적 부정경처럼 상대적, 절대적 잘 바꿔요. 그 다음에 법 조문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냐, 해야 한다냐 하는 것 잘 바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처우나 사회 내 처우를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 현행 수용자 처우법은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순수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교정자문위원회는 순수하게 공무원 아닌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위원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또 대비시켜 가지고 반드시 알아두실 것이 외부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내부 인사로만 조직된 위원회가 뭐냐 하면은 분류처우위원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정 관련 위원회로 대표되는 것이 법무부 중앙에 설치된 가석방 심사위원회, 중앙급식관리위원회, 그리고 이제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징벌위원회, 규유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위원회에는 반드시 일정 숫자 이상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순수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교정자문위원회다. 그리고 순수하게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분류심사위원회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금년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소한 위원회로서 수용자 취업 지원 협의회가 있는데 수용자 취업 지원 협의회예요. 이 위원회도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좀 생소한 그런 위원회 이런 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방가로 3번 보시면 현행 수용자 처우법은 수용자가 주류, 담배, 현금, 수표 등을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그 물품을 반입, 수수, 교환하는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이것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래에는 금지 물품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았죠. 수용자 처우법에, 행정법에. 근데 지금 현재 금지 물품을 명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술과 담배, 현금, 수표,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은닉, 수수 등을 했을 때에 형사벌 조항까지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좀 세부적인 그 숫자까지 그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교묘하게 또 함정팔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것을 살짝 뭘로 바꾸겠어요?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로 바꾸겠죠. 자, 이 형집행법 내지 수용자 처우법은 시설 내 처우에 관한 규율 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것은 함정이죠. 아무튼 그것도 종종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주의하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4번 보면 행정은 행정청, 즉 법무부의 업무 관할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행정 내지 교정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행정작용이에요. 그 점은 뭐 충분히 정리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한 기초적인 이론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수용자 처우법의 기능이죠. 그래서 수용자 처우법의 4대 기능 하게 되면은 첫째, 규범적 기능, 두 번째, 강제적 기능, 세 번째, 보장적 기능이지 보호적 기능이 아니다. 주의하라고 그랬죠. 자, 보호 하게 되면은 법익 보호 내지는 사회 보호를 의미해요. 형사법에서. 그러니까 이 보호 하면은 그 대상이 뭐예요? 바로 사회 내지 법익이지. 이 형사법 적용을 받는 개인이 아니죠.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이 인권 보장, 이것은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죠. 보장적 기능. 그래서 이것은 일부 이 교재에 보호적 기능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출문제로서 틀린 내용으로 출제가 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자 처우법의 기능 하게 되면은 이 보장적 기능이 정확하게 맞는 거지 보호적 기능이 아니에요. 법이 보호적 기능, 이것은 실체법인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적 기능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 한자는 이 형사법, 형벌할 때 그 형벌 형자가 아니죠. 형태 형자죠. 근데 여러 교재들이 이렇게 지금 잘못 쓰고 있으니까 그 점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는 거기 논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죠. 어떤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기능이 아니죠.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뭐예요? 실제법인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의 기능에 있어서는 형벌 형자 써가지고 형제적 기능이 맞을지 몰라도
이 형집행법은 이 교정제도의 형태, 교정제도의 형태를 제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형제적 기능이죠. 자, 근데 이제 그 형제적 기능, 이것을 형벌적 기능으로 이제 잘못 번역하고 있는 교재도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수용자 처우법의 그 기능은 단순 열거식으로 출제되지는 않죠. 이제는. 그러니까 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이제는 이 개념을 구분하는 서술형 문제라고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적 기능은 어떤 개념인가, 이것을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규범적 기능은 교도관이나 수용자에게 어떤 행위는 적법하고 어떤 행위는 불법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평가 규범으로서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적법한 행동인가 불법한 행동인가를 구분하게 해준다 하는 거죠. 평가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규범으로서 역할은 뭐예요? 적법한 행위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것을 행하고, 불법한 행위로 평가된 경우에는 행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규범 내지 평가규범으로서의 역할, 이것이 바로 규범적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적 기능 하게 되면은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어긋난 쪽으로 행동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법률의 내용에 합당한 쪽으로 만든다 하는 거죠. 강제적 기능. 그리고 이제 보장적 기능을 마그나 카르타적인 기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용자 처우법의 4가지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2조로 넘어가시죠. 2조도 아주 출제 자료가 많은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제1호 수형자 개념이네요. 수형자. 그러니까 항상 수형자 나오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눈을 씻으면서 구분해야 할 용어가 뭐예요? 수용자가 아닌지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수용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률 조문이라면 어때요? 그 조문은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수형자로 규정되어 있다면은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 등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조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호를 통해서 출제자들이 어떻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시죠.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이렇게 하면은 함정이죠. 선고를 받은 사람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고 가지고는 어떤 불리한 효력이 결정될 수 없다는 거죠. 선고가 아니라 확정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점 주의하세요. 자,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 또 하나 이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고, 벌금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했다 해서 바로 수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납하지 아니해가지고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구금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수형자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의 형벌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현재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5형 제도가 근간이었어요. 5가지 형벌제도. 그래서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 5형에 속하는 것이 이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그리고 사형이죠. 근데 이 5형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신체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태형과 장형, 이것이 신체형이죠. 신체형을 육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고기육자. 자, 그리고 이제 도형, 장형, 도형과 유형은 자유형의 범주에 속하죠. 도형. 근데 이 도형과 유형 중에서도 이 도형은 일정한 이 관아에 구금을 해가지고 소금을 만들게 한다든가 뭐 쇠를 만들게 하는 작업을 시켰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도형은 오늘날 징역형과 가장 유사한 형벌에다고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이것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자유형 집행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유형 집행 방법은 어떻게 발전해 왔다고 돼 있죠? 유형주의 방식에서 구금주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유형, 이것은 유형주의 방식에 속하는 자유형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유형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고 구금주의 방식으로서 징역, 금고, 구류와 같은 자유형만 인정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9가지 형벌, 이것을 박탈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분류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사형은 생명형이죠. 생명형. 생명형,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라고 해서 극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적, 제도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니라 사형 존치 국가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방금 전에도. 자,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조선시대 때 금고, 이것은 자격형이었어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구류. 이것은 자유형이지 신체형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아차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유형과 신체형. 신체형은 오늘날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벌금, 과료지, 과태료 아니라고 그랬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 내지 질서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료와 과태료는 본질이 전혀 다른 형벌이죠. 아니, 다른 규제죠. 자, 벌금, 과료, 몰수. 이것이 이제 재산형이죠. 재산형. 그리고 이제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게 이제 오늘날 자격형 내지 명예형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격형 내지 명예형은 이 창피를 주는 오욕형이 아니에요. 오욕형. 오히려 이렇게 자격을 영원히 박탈시키든지 일정 기간 정지시키든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자격형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는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9가지 형벌이 확정된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수형자죠. 그렇지만 이 시설 내 처우를 규율하고 있는 수용자 처우법에 있어서 수형자란 이런 모든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설에 구금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자유형 확정자만을 자유형 확정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포함시키는 수용자 개념이 바로 벌금과 과료를 확정해가지고 한 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산형을 자유형으로 바꾸죠. 그래서 환형제도라고 하죠. 환형처분제도. 환형처분이 바로 환형처분을 집행하는 방식이 노역장 유치예요. 그래서 노역장 유치해가지고 강제 노역에 종사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벌금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까지 수형자 개념에 포함되고 있죠. 자, 그래서 수형자 개념은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함정,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다. 그리고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바로 수용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거. 그 다음 2호 보시면 미결 수용자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이 미결 수용자가 아니다 하는 점을 첫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개정되기 전에는 거기에 체포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체포된 사람도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체포된 사람도 미결 수용자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구속된 사람만 미결 수용자가 아니에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죠. 그리고 이 형사 피의자를 피해자로 잘 바꿔요. 그것도 용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니까 주의하세요. 피고인, 피의자. 그러니까 기소 이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고 기소 이후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아는 내용인데, 살짝 그 교묘한 출제자들은 거기에 피의자를 피해자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사형 확정자란 이 사형의 이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사형 확정자 과거에는 사형수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용어를 개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호 보시면 수용자란 종래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수용자란 미결 수용자와 사형수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것도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처럼 개정한 거예요. 수용자란 수형자와 미결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형 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도소, 구치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유치장도 지금 준용되고 있죠. 그래서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설 3 보시면은 현행법상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즉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라는 의미의 수용자로는 일반 징역 수용자, 금고 수용자, 구류 수용자, 노역장 유치자, 형사 피의자 및 형사 피고인, 사형 확정자로서 수용되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수용자, 외국인 미결 수용자, 그 다음에 이제 감치명령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감정을 위한 유치명령을 받은 자, 유치허가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일시 수용된 피석방자 등까지 다 수용자 개념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 제2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유형의 함정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도록 하세요. 자, 3조 보시면 적용 범위. 이 법은 시설 내 처우를 규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구금시설 내부에 한정돼서 적용되는가 아니면 그 밖의 장소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죠. 자, 보니까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개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에 다시 한번 풀었듯이 수용자 처우법이 적용되는 장소는 교정시설의 구내에 한정되지 않고 이송 경로, 외부 의료시설, 공판정, 검찰청 조사실, 경찰서 유치장, 외부 통근 작업장인 외부 기업체, 규유지 등 교도관의 통제가 미치는 모든 공간이다.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자에 관해서도 수용자 처우법이 준용되므로 민영교도소에도 본법이 적용된다. 다만 갱생보호는 사연의 처우이므로 그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뒤에 OX 문제로 상세하게 그 지문을 구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29페이지에서부터 그 돼 있듯이 그때그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을 거기에서 발췌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분석 이해하면서 반드시 공부했던 그 조문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훈련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법령에서 틀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법령을 많이 암기했다고 해서 득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법률을 평면적으로 암기하고 하게 되면 시험장 들어가면은 훨씬 더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시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무조건 공부하기보다는 출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출제자들이 어떠한 내용을 선호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함정을 유도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세요.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그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지금 이 교재에서도 그렇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교재들이 2014년 11월 말 이전에 출간됐고 했기 때문에 2014년 11월 17일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되어 있던 시행규칙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14년 11월 30일 개정된 법률 내용은 반영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제 그 출판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초록으로 개정 내용을 정리해서 배부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개정 내용에 대한 추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출판사나 서점에 요청을 해가지고 반드시 공부하시도록 해야 돼요. 2015년 시험에서는 이번 그 개정 내용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모든 시험에서 출제될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셔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주의하시고 아무튼 공부는 득점 위주로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